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그 테마 50선 마지막 날이죠? 자, 테마 39번서부터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단원이 상당히 중요한 단원인 거 알고 있죠? 네,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부동산의 이용과 개발 단계 위험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시험 문제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더 집중적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앞부분에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다가 뒷부분에서 놓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머릿속에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여기 부분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오늘 이제 마지막에 감정평가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 감정평가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론 문제가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한 7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계산 문제는 날린다 하더라도 한 4, 5문제는 맞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부동산 개발과 이론편에서 여기서도 한 5문제 정도 나오는데 다 이론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집중 공략을 해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또 점수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감히 가져봅니다. 자, 먼저 테마 39번 들어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가 그 집약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봤습니까? 거기 집약도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자, 집약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유효 이용, 즉 용도의 다양성에 맞게끔 잘 쓰자는 그런 개념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집약도가 우리가 집약도를 쓰게 되는 것은 자연적 특성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집약적이다. 우리 왜 조방적이다, 집약적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럼 우리가 자연적 특성 중에서는 부부 영계인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이렇게 집약적인 것을 쓰게 된 이유가 어디에 해당이 될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디에 해당이 되죠? 부증성이에요. 부증성.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우리가 더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거 까먹지 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이 집약도를 늘리게 되는 이유가 사실 이 부증성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냐 봤더니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가 어떻죠? 나중에 대량 생산을 해서 독점적으로 화되게 되면 공급량을 뭐가 되죠? 줄여버리죠. 그럼 가격이 뭐가 된다?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 규모의 경제 때문에, 즉 독점화하는 이런 형태 때문에 집약도가 더 증가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독점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가 뭐 한다 그랬다? 올라가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 두 번째는 집가구의 상승 때문이다. 집가가 상승한다고 그랬었죠. 높은 땅값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알뜰하게 잘 써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집가의 상승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토지 이용이 한계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이 한계적이잖아요. 우리가 지구를 다 쓸 수는 없잖아. 바다도 있고 못 쓰는 땅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계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약적으로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다 내 땅이 아니잖아요. 서로 자원 배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진보가 되다 보니까 건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증가되는 거 맞죠? 그런 형태가 되더라. 또 경영 효율이 증가나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이처럼 집약도를 증가시키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심의 집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인구들이 어디로 간다? 외곽 쪽으로 가게 되는데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듬성듬성 이렇게 보기 흉하게 자,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현상을 우리가 도시 스포롤 현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포롤 현상 때문에 어때요? 표준 집가보다도 비싸게 형성이 될까? 싸게 형성이 될까? 싸게 형성이 돼요. 알겠죠? 항상 계획적 하에서 모든 도시가 이루어져야
알겠습니까? 그 가치가 있는데 복이 흉하게 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주 분리 현상과 직주 접근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질문 들어갈게요. 주거 분리는 제가 뭐에 의해서 분류가 된 것을 주거 분리라 했다? 소득 계층에 따라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분리가 되는 것이 주거 분리라 했고, 그러면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현상은 어떤 현상이라고 그랬다? 직장과 주거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럼 직주 분리라 하는 것은 직장과 주거지를 멀리하는 거, 가까이 하는 거, 멀리하는 게 분리 현상이고 가깝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접근 현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 꼭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직주 분리, 직주 접근의 뜻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로 인하여 직주 분리에 대한 현상에 옳은 것만 골라내시오.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여기에서 직주 분리, 직주 접근 이런 내용들은 머릿속에 좀 담아 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는 요번에 허를 찌르는, 옆구리 찌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다 틀리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주 분리. 그러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자고요. 여기 봐요. 자, 직주 분리 현상에 원인이 있을 것이고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맞죠? 그럼 왜 직주 분리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요. 자, 도시가 낡아지게 되니까 환경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도시의 무슨가가 높아진다. 집가구가 상당히 높아지니까 서민들은 살 수가 없어져서 떠나게 되더라. 맞죠? 그 다음에 자꾸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주 분리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도심의 집가구라든지 환경이 악화가 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공적 규제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요. 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더라. 도심 재개발 같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직주 접근 현상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도시가 점점 젊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심 회춘화 현상이라는 게 도시가 젊어진다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아까 우리가 도심고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었죠? 도심고동이 뭐야? 출퇴근 시간에 너무나 사람들이 번잡하게 움직이는 것을 도심고동이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부분들, 그런 내용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곽 쪽에 있는데 도심 쪽으로 들어가려니까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도심이 젊어지게 되고 도심의 환경이 개선이 되고 또 집가도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도심 안쪽에서 살아도 될 것 같구나 이렇게 해서 도심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직주 분리 현상과 직주 접근 현상의 그런 개념들을 머릿속에 꼭 좀 담아두시고 원인이 무엇인지 또 결론이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꼭 서브를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를 주는 문제를 낼 만한 게 예전에는 그 도시 스포롤 현상이라든지 또 직주 분리, 직주 접근, 오지선다행이 그냥 지문만 줬는데 만약에 시험 난이도를 높이게 되면 직주 분리 현상에 관련돼서 좀 더 이렇게 세밀화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보지 마시고 제가 그 강의 서브노트 아시죠? 서브노트에 제가 직주 분리 현상과 접근 현상을 분명히 노트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동산 개발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기 파트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암기를 해드리라, 이렇게 암기 좀 해주십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아예부터 금융건설마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 내용은 순서로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내용 부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이디어 구상 단계다. 이런 얘기는 내가 어떤 장사를 하고 어디에다가 내가 장사를 할 것인지도 구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땅이 어디에 위치했으면 좋을까 하는 입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아이디어 구상입니다. 맞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노인병원을 차린다 하게 되면 어느 쪽에다 하는 게 좋겠어요? 도심에다가 외곽에다가
환경이 좋은 외곽 쪽이 훨씬 낫겠죠. 지가도 싸고. 맞아요? 근데 그 외곽 쪽이 어느 쪽이냐 이거예요. 아무도 사람이 없는 외곽 쪽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 지역 특성을 봐야 되겠죠. 어떤 특성이 있어?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별해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이런 것 등이 아이디어 구상이다. 어디다 입지를 해야 되고 용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이디어 구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이라는데 항상 제가 머릿속에 뭐라고 그러냐면 타당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수익성을 검토한다라고 제가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항상 타당성 그러면 돈하고 관련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타당성을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 그러면 항상 수익성과 경제성을 근간으로 해서 뭐를 항상 염두에 두냐면 법, 경, 기를 갖다가 항상 생각하게끔 한다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타당성 그러게 되면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뭐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라고요? 돈이야 돈. 그래서 수익성하고 뭐라 그랬다? 경제성. 항상 그 뒤에는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요? 시작. 법, 경, 기.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라는 거 꼭 담아 주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돈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게 되면 이제 땅을 보러 다녀야 되겠죠. 그 내가 어디 위치를 선정했으면 어디에 땅이 얼마나 하는지 내가 공사비가 얼마가 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부지를 보러 다니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부지 구입 단계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예 부하고 타당성이 네 번째 나왔죠.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 나오게 되면 우리가 수익성은 이미 검토를 했단 말입니다. 맞죠? 했기 때문에 어떤 것 등이 우리가 뒷받침해야 된다고 그래서 앞전에 수익성은 이미 검토가 끝났어.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시작. 법, 경, 기가 바탕이 돼줘야 된다 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흐름을 머릿속에 딱 살을 붙여야 돼. 그래서 법경기 이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다?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성? 경제성을 따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되더라. 다만 여기서 시험 문제에 지문이 많이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익성 검토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법, 경기 다 좋아.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진짜 너무 좋은데 개발자가 그러면 이게 다 좋다면 무조건 개발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것은 선택을 하는 사람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지문이 나오면 틀리는 지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그런 말을 써놨어요. 개발업자에 따라서 채택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의 자유잖아요. 맞죠? 그래서 꼭 시험 문제상에서 자 수익성이나 경제성이라든지 법경기가 좋다면 반드시 채택해야 된다는 틀리는 지문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개론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지렛대 효과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어요.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내 돈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거와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진다 했습니까?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올리는 게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부터 무엇을 받는다?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좋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금융 단계에서는 어떤 거다? 자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금융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 자금 융자라든지 각종의 이제 모든 자금이 세팅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건설을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면 이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건물을 만드는 거니까 물리적 공간이 창조되는 거 맞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물리적 공간을 창조한다는 얘기는 없던 건물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물리적 공간을 창조했다는 게 어느 단계다? 건설 단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이라고 했던 거 보이시죠? 마케팅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마케팅은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는 광고다, 홍보다 이렇게만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했죠. 마케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다 마케팅을 한다. 처음과 끝까지를 전부 다 마케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순간까지를 다 마케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우리가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처음서부터 입주자들을 모집을 하는 단계에서 나이가 그 임대 수익 건물이 됐건 뭐가 됐던 매도하는 때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마케팅 단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케팅이 시작이 되고요. 우리가 건설하는 와중에도 입주자들을 뭐 해야 된다? 세팅을 해놔야지만 어떻게 돼요? 건물이 완성이 되면 공실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지나가시다 보면 건축물 짓다 보면 프랜카드도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뭐 1층에는 약국 입점, 뭐 2층에는 병원 입점 이런 말들을 왜 붙여놨느냐 하면 바로 마케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물은 이만큼 사람들, 자, 점포들이 다 세팅이 됐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 들어오세요 라고 붙여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마케팅까지를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부동산 개발의 단계는요. 시작. 아예부터 금융, 건설, 머릿속에 꼭 노트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을 개발을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위험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수익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위험은 뒷전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형태의 워퍼드라고 하는 교수가 위험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가 과거 기출문제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별 내용이 없는데도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주는 문제니까 꼭 좀 담아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법적인 위험이다 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적인 위험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거기다가 제가 법적 제한이라는 말 나온 거 있죠. 그 내용에다가 밑줄 좀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법적인 제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임야를 샀어요. 그래서 임야를 샀는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텐트촌을 우리가 만들려고 샀더니 자, 그거를 사기 전까지 확인을 안 해보고 그냥 임야만 사게 되면 다 한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면서 또 군사보호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 라고 하게 되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도 확인을 안 하고 땅을 사게 되면 낭패를 입는 거 맞죠? 이런 것 등이 바로 법적인 위험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못하고서 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겁니다. 자, 또 법적인 위험이 뭐가 있냐면 자,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현 정부에서도.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을 사거나 주택을 사는데 대출을 내가 알기로는 60%까지를 받겠다 생각을 하고 10억액 중에서 60%는 대출을 받고 4억은 내 돈을 가지고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규제가 어떻게 되냐면 60%에서 40%로 자, 뚝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차익이 얼마큼 생기는 거야? 2억만큼이 생기잖아. 그러면 나중에 잔금을 못 주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DTI나 LTV 부분에 규제를 강화했다. 이런 부분이 나와도 법적인 위험이 되겠다. 이런 것을 알아두시고 이 법적인 위험에는 공법 같은 경우 있죠. 규제를 강화했다든지 토지 이용 규제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법적인 위험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었는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돈을 우리는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이때 건물을 짓는 순간에 발생되는 비용이 만약에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생산비가 뭐가 된다? 늘어나죠.
그러면 생산비가 늘어나게 되면 내가 예상했던 비용보다도 더 늘까요? 줄까요? 늘어나. 그러면 나는 손해를 보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비용 위험이다. 이런 뜻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시장의 불확실성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흐름도 들어가요. 자, 지속적으로 인플레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이자가 우리 이자율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상승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면 고정 이자율과 변동 이자율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맞죠? 그럼 우리가 보통 은행, 즉 대출자들은 차입자들한테 인플레에 대한 그런 손실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변동 이자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준금리가 상승한다, 가산금리가 상승한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이자율도 상승하는 거 맞죠? 그러면 이처럼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생산비가 뭐 한다?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게 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로 인해서 개발업자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계속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우리는 시장 위험이다. 그 다음에 또 경기 변동에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자, 우리 예전에 경기 변동이라고 해서 배웠는데, 경기 변동 우리 4국면 한번 머릿속에 끄집어 볼까요? 시작.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4가지 국면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내가 건물을 짓거나 뭘 개발을 하거나 그러면 확장 국면, 즉 우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해야지 분양이라든지 모든 게 잘 될 텐데, 만약에 내가 꺾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공실도 늘어나게 되고, 자,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런 것 등이 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경기 변동이나 이자율에 관련된 것을 따지게 되면 이건 시장 위험이구나, 이런 내용들을 좀 머릿속에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이처럼 있잖아요. 워퍼드는 위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마지막에다 이런 말을 서술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느냐면, 개발 사업의 완성에 가까울수록, 이런 얘기는 그 건물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분양하고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위험은 줄까요? 늘까요? 줄어들겠죠. 맞죠? 줄어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완성이 되니까 이제 임대 수익도 발생을 할 거니까 그 건물의 가치는 증가가 될까요? 감소가 될까요? 증가가 되겠죠. 이해갔나요? 그 내용도 지문으로 나온 사례가 있으니까 꼭 좀 봐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테마 40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과 입지 개수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익성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땅 튀어나와야 돼요. 알겠죠?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해놨느냐 하면, 자, 우리가 이 타당성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GCC 탑2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GCC까지 하고 탑2에 대한 것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GCC까지를 우리는 무슨 분석이라 한다? 시장 분석이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탑2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다? 경제성 분석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도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담아두셔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여기 파트에서 오지선당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봐요. 자, G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거기 보면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역경제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알아둘 게 있어요. 제가 감정 평가를 하거나 모든 지역 할 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분석이 제일 큰 거죠. 전국적인 게 일반적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가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그 다음에가 뭐라 했다? 개별 분석.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석 먼저 한다? 지역 분석을 하고 개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 경제 분석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거나 뭐를 하게 되면 이 아파트가 공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흡수율 분석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흡수율 분석이 뭐가 되는 거냐면 공급이 됐을 때 얼마큼 흡수가 되느냐 이것을 알아보게 하는 것이 흡수율 분석이라고 배운 적이 있었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흡수율 분석에서 이 흡수율이 좋다는 얘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맞죠? 그럼 미분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처럼 이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수요자들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들의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지역 경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하고 공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몇 평대를 공급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따져보는 것이 바로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고소득자가 살고 있으면 당연히 평수는 소형대, 중형대 아파트를 해야 될 것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저소득자가 살고 있으면 저평수로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공급에서도 차별화를 두잖아요. 아무래도 저소득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어렵게 모은 돈으로 해서 준메이커보다는 메이커 있는 아파트를 사야 앞으로 메리트 있는 가치를 상승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빌라를 지을 것이냐 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이것도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무엇을 정작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이유를 따져보는 게 바로 지역 경제 분석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장 분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시시에 해서 시자라고 하는 게 뭐라고 나왔어요? 시장 분석이죠. 그러면 여기 알아두실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시장 분석과 여기 또 하나 할게요. 여기도 또 시가 나와 있죠. 얘는 뭐라고 그랬다? 시작. 시장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얘네 둘 가지고서 물어보는 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큰 문제가 없으면 여기 지문 가지고 또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제가 있어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 많이 하라고 그랬죠. 나왔던 사골 지문 가지고 또 틀어버릴 거니까 먼저 봅니다. 그러면 시장 분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서는 바로 수요 공급의 아까 요인을 분석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시장 분석에서는 거기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수요와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공급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우리가 여기에서 시장에서 흡수될 것이냐 하는 아까 흡수율 분석 또 어떤 부분이 우리가 공략을 해서 몇 평대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한 건데 그러면 그들한테 어떤 거를 줬으면 좋을까?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게 바로 공급 분석이고 시장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좀 담아두실 것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분석이 다 끝나게 되면 시장성이잖아요. 시장성 분석은 매매나 임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해 보는 게 바로 시장성 분석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했잖아요. 여기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디에 무엇을 사고 몇 평대를 사고 이런 거 다 따져보니까 분명히 여기는 매매도 잘 될 것이고 임대도 잘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뭐라 했다? 시작. 시장성 분석이에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여기는 요인이라고 그랬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요 공급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분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매매나 임대될 가능성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틀리는 질문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의 분명히 차이를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성 분석에는 제가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나왔죠. 즉 유효 수요자가 얼마큼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자. 이게 바로 시장성 분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분석. 이 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당성 나오게 되면 돈하고 연관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가장 근거로 한다? 수익성,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건설자가 아파트를 건설했다면 분양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돈이 남을 것이요. 건물을 지었다면 임대가 잘 될 것이요. 이런 잘 됐을 때 돈이 얼마큼 될 것인가 따져보는 게 바로 무슨 분석이란다? 수익성 분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 분석 그러면 돈에 관련된 거지 이렇게 머릿속에 좀 담아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투자 분석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투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냐 뭐냐 이렇게 봤을 때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투자 분석이다라는 점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잘 들어요. GCC 타2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거야 하지 말 거야 이것을 결정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 단계는 지금 내가 주사위를 던진 거야 안 던진 거야? 안 던진 거야. 여기까지가 조사가 완전히 끝나야지만 하자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좋아. 수익성, 그 다음에 법경기 다 좋아. 그러면 반드시 채택을 해야 된다. OX, X라는 거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이때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실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잘 봐요. 앞전에 우리가 투자론에서 할인법하고 비할인법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자, 제가 할인법에는 어떤 친구가 있다? 순현순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투자 분석에서 바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할인법에 의해서 다시 무슨 법? 할인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할인법에서 순현순회 중에서 제일 으뜸인 애가 누구였었어? 순현가법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또 수익률을 따져본다 내부 수익률법, 그 다음에 몇 배인가 알아보는 거 수익성 지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여기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쪽에 딱 팀에 들어가면 컨설팅을 하게 되면 여기 파트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먼저 우리가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분석해주고 컨설팅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현가법 이런 거 아까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나중에 어느 개발 단계의 부동산 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꼭 완성된 물건을 하라는 법은 없어요. 알겠죠? 원래 이거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중개업 자격증을 따셔서 월세나 전세나 주택을 매매하는 거는 물론 돈이 되겠지만 부동산에서의 앞으로 메리트 있는 그 돈이 되는 것은 개발하는 데 뛰어들어가셔야지만 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지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런 쪽에 많이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공법이라든지 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투자 분석에서 할인법으로 해서 제가 아까 순현가법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분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테마 41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테마 41번에 보니까 부동산 개발의 유형과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파트도 시험 내기가 너무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공적 개발 방식이다라고 나와 있죠. 찾았어요? 그럼 공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이 아닌 국가가 이런 얘기죠. 그런데 국가는요,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국토를 갖다 다 개발하려면 국토에 대한 것을 다 국가 땅이 아니잖아요. 사유지 땅도 있잖아. 그럼 사유지의 땅을 갖다가 사들여서 개발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요. 맞죠? 또 국가가 뭐라 하자면 야, 사유지 땅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네 땅은 안 사는데 내가 너 땅을 개발해주고, 알겠죠? 예를 들어 100을 갖다가 네 땅을 개발해주면 내가 100은 개발하는데 국가가 돈을 썼으니까 내가 40%만 너한테 줄게. 60%는 내가 개발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니까 세금도 걷고 해서 40%만 줄게. 그래서 개발된 땅으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맞죠? 그게 바로 공적인 개발 방식인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환지 방식이라고 나온 거와 두 번째는 수용 방식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믹싱해서 나온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혼합 방법이다. 혼합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거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좀 알아두시고, 요 내용들은 제가 알기로는 공법이라는 그 과목에서 다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계론에서도 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여기 환자는 돌릴 환자입니다.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장하네 이런 얘기 막 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야? 아우 돌아버리겠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말 잘 안 쓰나요? 쓰죠. 가끔 환장하겠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환자는 돌아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을 뭐 한다?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땅이 아니라 땅을 갖다가 개발을 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담아요. 환장하네 이것만 담지 말고, 알겠죠? 땅이 뭐 했다고요? 돌아갔다, 뭔가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전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시게 되면 불규칙한 미개발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미개발지라는 얘기는 개발이 된 땅이야 안 된 땅이야? 안 된 땅을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 개발이 안 된 땅을 거기다 밑줄 좀 그어볼까요? 기반 시설을 갖춘 도시 토지로 개발해서, 여기가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한다는 얘기죠. 개발 미개척 땅을 개발을 해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기존의 소유주한테 되돌려주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개발된 땅을 돌려줄 때는 국가가 어떻게 한다?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문제도 논리가 있겠죠. 그래서 세금 떼고 못 떼고 그래서 100%의 주민들한테 땅을 내가 받았다면 100%를 다시 개발해서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40% 정도 돌려준다. 40% 미만대 정도가 될 거예요. 알겠죠? 퍼센트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돌려주는 거. 그러면 여기 머릿속에 담자고요. 환지 방식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개발해서 다시 돌려주는 거, 이걸 뭐란다 시작?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장점은 뭐가 있냐면 국가는 땅을 살 필요 없이 개인들하고 어떻게 돼요? 얘기만 잘해서 개발된, 내가 이 땅 개발해 줄게. 대신 야, 내가 너 땅을 100평을 줬으면 내가 40평만 돌려준다. 개발된 땅으로. 이런 얘기죠. 대신에 그러면 선생님 손해봤잖아요. 60평을 손해봤잖아요. 대신에 개발을 해줬으니까 그 지가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니까 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좋은 거죠. 맞죠? 그래서 국민들은 그걸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장점이 공공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게 국가가 땅을 살 필요가 없이 환지로 주니까 개인의 땅을 갖다가 약속을 하고 돌려준 거니까 크게 부담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기반시설을 갖출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기반시설이 뭔지 알고 있죠? 공공재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대신 단점이 하나 뭐가 있냐면 토지 소유주들한테 지나친 개발 이익을 허용하거나 개발을 뭐 하게 된다? 지연하는 문제점이 있더라. 왜냐하면 이게 이익을 갖다가 분명히 개발이 되게 되면 지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개발이 안 된 지역에서는 말이 많을 거 아니야. 맞아요? 누구는 개발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막 불만이 많을 거니까 서로들 간에 비슷하게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파생이 되더라. 그래서
국가에서는 형평성을 근거로 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제도를 만든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인접성 설명하면서 개발이익의 환수 논리가 근거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인접성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예, 그래서 그 내용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수용 방식하고 공용 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용 개발하게 되면 머릿속에 뭐가 있냐 하면 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민간인의 땅을 사들이는 것을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겠네요. 맞죠? 그게 바로 수용 방식이야. 그러면 이때 땅 사느라고 국가는 돈을 많이 썼잖아. 그죠? 하니까 국가가 뭐냐면 야 민간 기업아 내가 땅은 있는데 공사할 돈이 없네. 기업들아 니네들 공사할 사람 모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좀 이따 우리가 배울 거 자 공사는 민간 업체가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국가한테 넘기고 대신 공사비를 민간 건설업체가 냈으니까 운용 수익을 누구한테 준다? 건설업체한테 주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 아직 우리 안 배웠지만 자 빌드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공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빌드 맞아요? 누가 공사했어? 민간인이 사회 기반 시설을 공사했다면 B 맞아요? 자 국가한테 소유권을 넘겨서 트랜스퍼의 T 맞아요? 자 이때 운영 수익을 민간 업체한테 줬어 오퍼레이트 그러면 BTO 방식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좀 이따 하겠지만 자 그거를 공사를 했어. 민간인이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고요. 국가에 예를 들어서 시청 건물을 지었다. 국가 민간 건설업체가 그러면 시청 건물이라는 얘기는 누가 쓰는 거야? 국가가 쓰는 거야? 민간인이 쓰는 거야? 국가가 빌려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자, 건설을 했어요. B 맞아요? 자, 하지만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가? 국가한테 넘어가. 트랜스퍼의 T 맞아요? 그 사용은 누가 한다? 국가. 그럼 국가가 빌려 쓰고 오히려 거꾸로 건설업자한테 수익을 주는 거죠. 그럼 뭐야? L. L이 뭐라 그랬지? 리스. 좀 이따 우리 볼 거예요. 이게 바로 공용개발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땅 갖고 있는데 건설 비용이 없을 때 하는 그런 개발을 우리는 무슨 개발? 공용개발이다. 그러면 이때 수용 방식을 다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땅을 국가가 샀으니까 무슨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용 방식은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주택난들을 갖다가 할 때 우리가 왜 임대주택 같은 경우 많이 국가에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택난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국가가 딱 개발하니까 그 지역의 집가가 확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상당히 국가도 이득을 보겠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또 국가의 땅에서 모든 것을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방해물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기간이 어떻게 된다? 짧아지는 이런 것이 장점인데 단점은 국가가 그 땅을 다 사야 되잖아요. 하니까 자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수용을 하게 되는 게 뭐야? 민간인한테 땅을 사들이는 거죠. 그때 민간인한테 땅을 사들일 때 국가는 비싼 값에 사지 않게 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하고 국가하고 부딪히는 마찰이 생기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자, 좀 이따 우리 감정평가 또 배울 텐데요.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야 돼. 자,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자, 부분적인 땅을 갖다가 알겠습니까? 수용을 하게 되었다면 이때 감정평가를 하게 되겠죠? 민간인한테 뭘 해야 돼? 보상을 해야 되니까 이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수용당한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방식은 구분평가 방식에 의한다. OX. X야. 그럼 무슨 평가일까? 그치. 부분평가가 되는 거야. 알겠죠? 요런 내용들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혼합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을 두 가지 다 곁들인 거라 했죠?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 민간 개발 방식이 총 8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박스에 집어넣어 봤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체 사업이라고 나온 거 있죠? 자,
자, 자체 사업은 누구냐 하면 땅 주인이 직접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다. 시작. 자체 사업이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건물을 세우고 하는 것을 자체 사업이에요. 그럼 누구의 명의지? 토지 소유자 명의겠지. 맞아요? 그럼 누가 자금도 누가 만들겠어? 토지 소유자가. 맞아요? 내가 자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북치고 장구치고를 혼자 다 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 지가 다 하는 건 좋은데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 사업에서는 꼭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 여기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 제가 박스 안에 단점에 보면 위기 뭐라고 놨어?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해놨지. 이 말이 아주 핵심 키워드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 자체 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뭐가 필요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많거든. 맞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가로놓기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핵심 키워드 등을 머릿속에 좀 담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주 공동이라고 했는데 공동에다가 동글뱅이를 해주시고 이 단어 속에다가 키워드의 모든 걸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공동이란 얘기는 혼자서 하는 거야? 둘이서 하는 거야? 둘이서 하는 거야. 누구하고 누가? 시작.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하고 같이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을 하고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부담하겠네. 맞죠? 그러면 이 공사비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건데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건물을 받는 경우도 있고 땅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수익금으로 나눠 먹을 수도 있고. 맞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 공동사업에서는 누구의 명의로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 잠깐 보면 누구의 명의로 한다고 그랬다?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 공동 명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알겠어요? 토지 소유자 명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게 명의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한다? 그 지분을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배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게 공동이다.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같이 하는 거 뭐라고 그랬다? 공동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거기 토지 신탁 개발하고 사업 위탁이라고 나온 말이 있죠. 얘네 둘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서도 되게 강조했던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먼저 토지 신탁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만 갖고 있는데 개발할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한다? 신탁회사에다가 어때?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넘기죠. 맞아요? 그러면서 나는 토지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개발하고 운영하고 다 해주시오. 내가 내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넘겨주고 그 개발한 돈을 다 당신이 운영하고 나서 알겠습니까? 걷어들인 후에는 나한테 딱 그것을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주의하실 것은 토지개발 신탁은 누구의 명의로 움직입니까? 토지 소유자 아니면 개발업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발업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신탁회사를 얘기한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은 뭐냐면 위탁이란 얘기는 부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알겠죠? 개발업자한테 내 땅 좀 개발해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사업 위탁 방식에서 개발업자한테 부탁을 했죠. 지금 내 땅을 개발해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공사비는 누가 내는 걸까?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가.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누가 내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개발업자는 뭐만 하는 거야? 개발만 하는 거야. 개발만 하고 나중에 뭐만 받는다? 수수료만 받는 거야.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거기 보면 사업 위탁이라고 그랬잖아. 위탁은 부탁하는 거야. 야, 개발업자야, 내 땅에 네가 좀 개발만 해줘 이런 얘기야. 모든 돈은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와서 뭐만 해줘? 개발만 해줘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게 바로 사업 위탁 방식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써놨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고요. 모든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하게 돼요. 그럼 만약에 자금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도 어떻게 된다? 토지 소유자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바로 사업 위탁 방식이다. 그래서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실 것이 토지 신탁 개발과 사업 위탁 방식, 자체 개발 이런 것을 자체 사업이라는 거 다 각각 구분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하나만 더 보고요. 잠깐 쉴게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지요. 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빌드다라고 하는 것은 민간 건설업자가 사회 기반 시설을 공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빌드다라고 했어요. 다시 누가? 시작. 민간 건설업자가 어느 것을 만들었다고? 시작. 사회 기반 시설. 그럼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로라든지 뭐 건물, 뭐 학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빌드다. 그러면 트랜스퍼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관련된 건데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긴다 했지? 국가한테 넘기는 것을 제가 트랜스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T.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운영 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야, 건설업자야, 네가 공사비를 내느라고 고생했네. 내가 너 공사비 들어간 것만큼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즉 수익을 넘겨줄게. 이게 바로 오퍼레이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게 되면 자, 민간 건설업체가 만약에 민자도로 이래서 톨게이트 비용을 받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만 톨비를 받고 나머지는 넘기잖아요. 국가에다가. 그런 것 등이 바로 오퍼레이트다. 그 다음에 리스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리스는 자, 아까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수익을 받는 거지만 여기 리스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를 누구한테 받는 거다? 국가로부터 받는 게 리스 방식이다라고 제가 설명했던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민간 건설업자가 그러니까 결론은 뭐를 지어준 거야?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 등을 지어준 거죠?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누가 사용하는 거다? 민간인이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그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지어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리스다 이런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온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트랜스퍼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국가에다 넘겼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소유권을 민간업자가 계속 운영하는 것을 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소유권을 넘겼어 안 넘겼어? 안 넘기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배열에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영문 표기가 달라지는 거 알고 있죠?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잠시 쉬었다가 42번서부터 들어갈게요.